2017년 8월 10일 경기도 성남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A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49세의 지적장애자 여성 B씨가 갑자기 사라졌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가 생활비를 받는 날이 가까워지는데도 주민센터를 찾아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집을 찾아가 봤는데 B씨가 보이지 않는다며 아무래도 실종이 된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분당경찰서는 실종을 전담으로 하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사건을 맡기고 실종된 B씨의 행방을 찾기 시작하는데 허나 경찰은 B씨의 행적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이 없던 B씨는 동거남과 살고 있었는데 동거남은 평소에도 며칠씩 나갔다가 돌아온다며 별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이웃들 역시 길을 헤매다가 누가 찾아준 적이 있다거나 곧 돌아올 테니 너무 요란스럽게 찾을 필요 없다며 평소에도 자주 있었던 일인 것처럼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동거남이 의심스러웠던 경찰은 동거남을 수사해봤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고 집안을 수색해봤지만 범행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B씨는 주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분명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았지만 허나 그녀는 그 어디에서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흐지부지 한 달이 지나고 7월 14일부터 B씨의 휴대폰 사용 등의 생활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되자 단순 실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찰은 사건을 형사과로 이관하게 됩니다. 강력 5팀에서 사건을 맡게 되었고 5팀은 B씨의 행적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들은 처음과 같은 말들이었고 수사는 지지부진해지는데 이때 경찰은 지루한 탐문 끝에 B씨가 모란시장에 모임이 있었고 거기서 사람들을 자주 만났다는 정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경찰은 모란시장을 찾아가는데 시장 안에는 이미 B씨를 둘러싼 이런저런 소문들이 맴돌고 있었고 경찰은 그 안에서 B씨가 동거남의 폭행 때문에 경기도 광주로 도망을 갔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경찰은 동거남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정말 B씨를 폭행했는지 묻게 되는데 허나 동거남은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며 손사래를 쳤고 자신도 일방적으로 그런 소문을 듣고 있으며 B씨가 모란시장에서 만난 56세의 여성 E씨가 그런 소문들을 내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얘기를 전해 들은 경찰은 E씨를 찾아가는데 E씨는 덤덤하게 7월 14일에 모란시장 입구에서 B씨를 만났고 B씨가 자신에게 동거남 때문에 도망쳐 지금 광주에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날인 7월 19일에도 B씨를 만났다고 말하는데 헌데 이상한 것은 14일과 19일 E씨 말고는 아무도 B씨를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B씨가 실종된 것은 7월 14일. 마지막으로 생활 반응이 보였던 것은 성남시나 광주시가 아닌 남양주시였습니다. 남양주의 한 도로에서 그녀의 휴대폰 전원이 꺼지면서 그녀의 생활 반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죠. 경찰은 마지막으로 B씨를 만났고 광주로 도망을 갔다고 소문을 내고 다닌 여성 E씨가 수상했습니다. 이유는 다른 곳도 아닌 콕 집어서 광주라고 구체적인 장소를 말했다는 것은 그녀가 진짜로 B씨를 만나 그런 얘기를 들었거나 아니면 그녀가 어떤 의도를 갖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단순히 B씨가 실종됐다는 얘기만을 듣고 단지 자신의 추측으로 내연남이 때려서 도망을 갔겠지 하고 소문을 낸 것이라면 경찰이 찾아왔을 때 굳이 B씨가 실종된 14일과 그 이후인 19일에 B씨를 만났다고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7월 14일 E씨가 어디서 뭘 했는지 그녀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란장이 서던 14일 E씨가 자신의 아들과 함께
렌터카를 빌려 타고 나타났다는 증언을 확보한 경찰은 시흥에 살고 있던 아들 박 씨가 실제 7월 14일에 한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린 기록을 확보하게 되는데, 차량 동선을 조사한 경찰은 오후 12시 30분 모란시장을 출발해 2시 30분 강원도 철원에 도착한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선에서 B씨의 휴대폰이 꺼진 남양주의 한 도로를 그들이 지나간 것을 확인하죠. 경찰은 아들 박 씨를 찾아가 7월 14일 강원도 철원에 간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데, 박 씨는 14일에는 간 적이 없고 그 이후로 두세 번 정도 갔다고 말을 합니다. 이내 거짓임을 확인한 경찰은 두 모자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판단에 B씨의 감금 혐의로 이씨와 박씨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그들이 왜 철원에 갔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씨의 남편이 철원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남편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압수수색과 함께 혈흔 반응을 조사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벌어집니다. 조사 내내 안절부절 못하던 남편이 화장실을 갔다 오겠다며 나가더니 집 근처 헛간에서 목을 메고 사형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피의자도 아닌 압수수색 대상자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처음 본 경찰은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목숨까지 버리는지 너무나 궁금했죠. 그리고는 실종된 B씨가 이 가족들에게 납치를 당해 살해를 당한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경찰은 두 모자를 강하게 추궁하였고, 끝까지 부인하던 두 모자는 마침내 증거 앞에서 자백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사건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씨와 B씨는 모란시장에서 처음 만나 언니 동생하며 지내는 가족 같은 사이였다고 합니다. 허나 지적장애가 있던 B씨와 이씨의 관계는 점점 상명하복의 관계처럼 형성이 되었고, 그러다 남편과 별거 중이었던 이씨가 자신의 이혼 요구를 남편이 번번이 거절하자 이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을 목적으로 B씨를 철원으로 데려가 자신의 남편과 관계를 갖게 하면서, 이때부터 B씨는 이씨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데, 얼마 뒤 이씨의 아들이 차를 사야 되는데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차를 계약할 수 없는 처지가 되자 이씨는 B씨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허나 B씨가 이를 거절하죠. 그리고 얼마 후 이씨는 B씨의 동거남 집에서 100만 원이 든 저금통과 생활용품 등을 훔쳐나오다 동거남에게 들통이 나게 되는데, 경찰에 입건된 이씨는 B씨에게 네가 시킨 일이라고 진술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허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이씨는 B씨에게 앙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자신의 말이라면 복종하며 따랐던 B씨가 언제부턴가 자신의 말을 거역하자 이씨는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관계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동거남이 왜 내 동거녀에게 그런 일을 시켰냐며 따져 묻게 되자 이씨는 그런 적이 없다며 잡아떼다가 이 얘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것이 두려워 이때 B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7월 14일 모란시장 입구에서 B씨를 기다리고 있던 이씨는 B씨가 나타나자 할 얘기가 있다며 아들의 렌터카에 태운 뒤 수면제 20알을 녹여둔 커피를 마시게 한 후 B씨가 잠이 들자 B씨를 태우고 철원으로 이동해 남편 집에서 1km 떨어진 남편 소유의 텃밭에서 이씨와 아들 박씨 그리고 이씨의 남편은 살아있는 B씨를 생매장하며 살인을 하게 되죠. 명의를 빌려주지 않았다고,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숨겨주지 않았다고, 자기가 자신의 남편과 관계를 갖게 해놓고 그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 두렵다고 살아있는 사람을 생매장하는 이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일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길래 이런 행동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안 좋은 소문이 날까봐
10년지기 이웃을 생매장한 이 악마 같은 가족. 법원은 피고인들이 물질적, 정서적, 교육적으로 궁핍한 환경에서 성장해 준법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 양형에 참작했다며 그나마 형량을 줄여 1심에서 이 씨에게 징역 22년과 아들 박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하는데, 허나 이 뻔뻔한 모자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의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며 오히려 형량을 가중해 이 씨에게 징역 30년과 박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한 사회복지사의 실종 신고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피의자 이 씨의 어리석은 행동과 아무 단서 없이 오직 발품만을 팔아가며 탐문하고 증거를 수집했던 대한민국 경찰의 노력과 끈기로 이뤄낸 값진 성과였습니다. 실종 사건의 경우 실종자의 생활 반응이 사라지면 실종자를 찾을 확률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지루한 사건을 끝까지 물고 들어줬던 대한민국 경찰의 악바리 같은 근성에 고개를 숙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격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